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4년도 노무사 시험 2차 노동법에 대한 해강을, 기출문제에 대한 좀 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 1교시는 전통적으로 노동법 1에 해당하는 파트를 문제를 내왔고, 올해도 동일하게 노동법 1에 해당하는 파트가 1교시에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쉬운 문제라는 의미는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뜬금없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것들, 혹은 강사들이 보통 강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쉬운 문제라 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문제 내용들이 다 전통적인 판례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신 판례에서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항상 그냥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최신 판례 중심으로 공부를 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너무나 무난한,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안 볼 수도 있는 이런 파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그런 데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익숙한 문제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지 이제 이런 익숙한 문제들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점을 할 때 약간 더 엄격하게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잘 나오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익숙한 문제 중이다 보니까 제가 짧게 이번 문제에 대한 해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도 아주 그냥 이제 먼지가 제시되고 있는 그런 사실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갱신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은 이제 갱신 기대권을 묻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숨겨져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갱신 기대권에 대한 문제인지를 발견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아예 처음부터 갱신 기대권에 대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지문이었기 때문에 논점을 찾기는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였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10명의 근로자하고 계약기간 1년으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자, 1년 기간제 근로자인 거죠. 1년 기간제 근로자인데 보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만약에 어떤 경우에는 만료 30일 전까지 특별하게 이익 없을 때는 자동 갱신된다, 이런 규정을 현재 두고 있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갱신 기대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과연 이 규정에 갱신에 대한 기대를 두고 있는 규정이 있는 거냐, 즉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갱신된다, 이런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이걸 보는 형태인 거죠. 일단은 유사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A 회사도 지속적으로 갱신이 될 거다 말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에도 두고 있고 규정에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근로자에 대해서 이제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종료가 됩니다, 이 통보를 한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자동으로 종료가 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하지만 자동으로 종료가 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면은 갱신을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이거는 부당인 것처럼 무효가 된다, 이 법리를 알고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걸 묻고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갱신 기대권에 대한 문제라고 판단되게 되면 두 가지를 해결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과연 갱신 기대권이 인정이 되는지, 그 요건, 자, 어떻게 해야지만 이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례들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게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뒷장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기대권이 인정이 되면은 무조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겠죠, 그죠? 예,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게 되면 이 갱신을 거절할 때, 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갱신 거절을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자, 그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자, 첫 번째의 앞부분에 있는 것들은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된다,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갱신될 거다, 이런 신뢰관계를 부여하게 되면은 갱신기대권이 인정이 된다, 이런 태도인 거죠. 따라서 이 케이스에서는요, 규정도 두고 있고 혹은 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갱신될 거라는 신뢰관계를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 갱신을 거절하는 겁니다. 자, 갱신을 거절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과연 이 케이스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냐, 이걸 따져보자 이거죠.
이제 다시 계약 체결했어요. 갑을 제외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갑만 지금 계약이 체결 안 된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하나의 판단 요건 중에 들어가겠죠. 자, 왜냐하면 갱신 거절의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제 예시를 놨지만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그 다음에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운영 실태, 근로자에게 규칙이 있는지 이걸 종합 고려해서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 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의 시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객관적이고 공정한지 보자 이거죠. 이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보니까 다른 기관적 노동자분들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이제 2020년과 2021년도에도 소수의 근로자를 제외하고서는 계약 갱신을 한 게 있어요. 해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갑에 대한 갱신 거절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냐 하면 1차 평가는 과장이 하고 있고요. 2차 평가는 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비중이 각각 50%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해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가 내는 그런 사례들은 뜬금없는 그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요건 다 기존의 판례들을 엮어낸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함께 일하는 재단이라는 그 사건에서 정확하게는 전환기대권에 대한 사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건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와서 약간 변형을 시킨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판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이 사실관계를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주 유사한 구조입니다. 평가를 둘이 했는데요. 과장이 있고 이제 부장이 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과장은 잘 줬어요. 갑에 대해서 우수한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부장은요, 이게 같은 사람에 대한 건데 부장은 아주 낮게 평가를 부여한 겁니다. 근데 왜 낮게 평가를 부여했냐? 그 이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이유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특히 평가의 공정성도 없는 겁니다. 평가 기준에 따르게 되면 A 등급이 부여가 되는데 부장이 그것과 다르게 평가 기준과 다르게 지금 D 등급을 부여한 거예요. 게다가 뭐가 있을까요? 이 근로자가 최근까지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갑자기 부장이 밑으로 까는 바람에 계약 갱신이 안 된 거죠. 게다가 이 갑이 동료들에 대한 그 동료 평가에서도 우수한 근로자로 선정이 된 게 있습니다. 이런 근로자를 지금 갱신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판례법례에 비추게 되면 이제 갱신 거절의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근로자들은 다 계약 갱신했고, 그 다음에 낮은 소수의 근로자를 제외하고서는 지금까지도 계약을 갱신을 해왔고, 게다가 부장만 유독 그렇게 이상한 평가를 해왔고,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A 등급을 부여해야 되는데 D 등급을 부여했고, 자, 익명의 동료평가에서도 지금 우수한 승을 받았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갑에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그런 평가를 거쳐가지고 갱신 거절에 통보를 했다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갱신 거절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갱신 거절에 대한 어떤 통보가 효력이 없다, 부당하다 이런 갑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이제 물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나왔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게 사실은 기간제법상의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근로기준법이 주로 문제 났는데 이제 기간제법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실제로 파견법의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요것들은 상세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아주 드물게 나오지만 산재법도 나올 수는 있어요. 산재법은 지금까지 거의 안 나오지만 과거에 회식에 대한 산재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앞으로도 뭐 과로사라든지 혹은 직업성 질병에 대한 그런 산재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거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이해하시고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를 먼저 볼까요? 물음 1과 물음 1이 이제 그 문제였죠. 갱신 거절이 부당해서 효력이 없다.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장하는데 이런 갑의 주장이 정당한가? 자, 이걸 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이걸 논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렇다고 한다면 갱신 거절에 그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이것들을 법과 법리를 적어주시고 사안을 적용해서 푸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무난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논리도 깔끔하죠.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두 번째가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례도 있고 이제 적용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그렇게 뭐 목차를 구성하기도 어렵지 않은 이런 판례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음이는 뭔가 하면은 사실 물음이는 다른 문제인 거죠. 이게 원래 50점짜리 문제가
같은 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문이 엄청 길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지문은 다른 사실관계를 엮어내고 있는 거다. 그게 단지 50분짜리다 보니까 한 산 안에 녹이기 위해서 뭐 을을 등장시켜가지고 다른 지금 판례법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물음은 뭔가 하면은 영업양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은 영업양도에 대한 문제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갑자기 이제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편의 표현이 나와요. 한편. 자, 한편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러니까 지금 50점 안에 두 개의 물음을 할 건데 지금 묻는 물음은 다른 물음이다. 이걸 좀 보여주게 한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편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앞에 문제하고는 다른 이제 사실관계를 엮어내겠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이제 A사가 경영상이 안 좋아졌어요. 악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B회사에 영업양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A사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임대업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을이 보니까 그 향후에 사업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신은 골프장 운영 부분에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지금 골프장 부동산 하고 있다 보니까 골프장 운영 부분에서 나는 일하고 싶다. 이제 이 회사로 영업양도 됐지만 난 가기 싫고 지금 남아서 골프장 쪽에서 일하고 싶다. 이것들을 피력을 한 거죠. 2023년도 11월 1일자에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A사가 이게 할 수 없냐 그러냐?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A사가 충분히 을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다른 회사로 양도를 했으면 거기로 가야지 왜 거부하냐, 이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예고를 해가지고 해고를 했습니다. 자, 요 해고 예고는 이제 따로 이제 따지지 마라,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고란 거죠. 왜요?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미 영업양도를 한 거죠. 양도를 했고 양도를 했고, 그 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2023년도 12월 25일자로 해고를 한 이런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다 B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그런 구조입니다. 자, 요걸 뭘 묻고 있는 걸까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양도의 부분이에요. 자, 근데 영업양도는요, 항상 나올 문제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영업양도는 요거를 이제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영업양도의 쟁점은 첫 번째 쟁점이 과연 이게 영업양도인가를 묻는 쟁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양도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자산만 양도하는 계약일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런 계약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영업양도일 경우의 효과가 뭔가 하면은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근로관계가 승계가 돼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를 해요. 자, 이 거부의 이유가 없다는 경우에는요, 이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즉, 사용자의 거부는 해고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경우에는 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묻는 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자산양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영업양도를 전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요 자산양도가 영업양도인 거냐, 요거를 이제 쟁점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 쟁점을 풀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굳이 영업양도 계약을 했는데 이게 자산양도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게 영업양도인 거냐, 이걸 따지는 거지. 영업양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영업양도인지를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영업양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풀어쓰게 되면은 쓸데없는 사족이에요. 감점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다른 문제 풀 시간들이 뺏기는 거죠, 이게. 무슨 간에 영업양도일 경우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영업양도였을 경우에 이걸 얘기하셔야겠죠. 과연 양수회사로 근로관계는 승계가 되는 거냐, 이게 첫 번째 쟁점, 이게 되고요. 자, 보통 두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사용자가 거부했을 경우에 이건 해고가 된다. 이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근로관계가 승계되는데 누가 거부했냐 하면 이게 특별히 일부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근로자가 거부한 거죠. 자, 근로자가 난 안 가고 남아있겠다.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한 겁니다. 자, 요게 있냐의 문제예요. 과연 영업양도였을 경우에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건데 사용자가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해고가 되는데 근로자가 안 가겠다고 승계를 거부한 겁니다. 그럼 근로자에게 이런 승계 거부권이 있는 거냐, 이 문제인 거죠. 예, 있습니다. 근로자는 승계 거부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지각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중심으로 승계 거부권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자, 가능한데
이거면 승계 거부권을 표시를 하겠죠. 언제 표시해야 되는 거냐? 의사표시.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의 기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적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여전히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를 했어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라든지 근로기준법 24조 1항부터 4항까지 정리해고의 요건을 밟아가지고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요건을 밟아야 돼요. 그 요건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해고는 무효가 되는 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친절하게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승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해고를 한 겁니다. 그거는 해고 이유가 안 돼요. 지금 23조 1항은 지금 적용할 여지가 없고요. 실제로는 정리해고에 대한 요건인 건데 정리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밟아가지고 해고를 했다. 뭐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 긴박한 경영상 피로, 이제 해고 입힌 노력, 공정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피하고의 성실한 협의, 요걸 갖춰가지고 정리해고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승계를 거절했으니까 해고합니다. 이거는 이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그렇게 논쟁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관계를 적어가시면서 보니까 해고하려면은 근로기준법 23조 1항 혹은 근로기준법 24조 1항부터 3항까지의 정리해고 정당한 이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유가 없이 승계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했기 때문에 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 논리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승계 거부만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한 이제 그것이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의뢰 주장은 정당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해야겠죠. 첫 번째로 과연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것인지 여부. 자, 이거 하나 영업양도 있을 경우에 이게 영업양도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요. 당연히 영업양도인 거죠. 깔려 있으니까. 자, 첫 번째 문제는 영업양도 했을 경우에 근로관계가 승계가 되는 것인지 여부.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승계가 돼야 되는데 근로자가 승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걸 적어야 됩니다. 그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가능하다. 그런데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적어줘야 되고요. 세 번째 문제는 그럼 승계 거부를 이유로 해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목차 잡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여러분들이 뭐 정리를 잘 하신 분들은 크게 뭐 어렵게 목차를 잡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문제가 교수님들께서 문제를 조금 편하게 냈어요. 이게 뭐 대놓고 이제 너무 쉽게 낸 거죠. 이게 승계 거절을 이유로 해서 그것만 이유로 해서 해고했다. 이건 대놓고 이제 정리해고 요건이 안 되는 거다. 이걸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약간 수험생들의 좀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사례를 가지고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점짜리로 낸 거예요. 이게 조금 더 어렵게 내게 되면 25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간 거죠. 20점으로 낸 거. 만약에 이게 자산 양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25점, 30점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것들은 아예 전제로 깔았습니다. 20점으로 내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문제이죠. 자, 문제이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문제긴 한데, 약간 원래 봤던 사례에다가 약간 세부적인 사례 하나를 끼워놓은 그런 사례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부당해고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는 크게 나오는 문제들이 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요. 하나가 임금 문제. 부당해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임금 문제 해야 됩니다. 임금 문제. 여기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게 부당해고했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 민법상의 이게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거 아니냐. 이걸 위해서 부당해고지만 이게 불법행위로도 구성이 돼서 여기에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인 거죠. 자, 근데 이 임금에 대해서는 또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당기간 동안에 임금인지 여부인 거죠. 요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과연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논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요거는 부당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에요. 그럼 이 금품이 과연 임금인지를 논해보세요. 아예 임금 여부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임금이면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급 의무가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설사 이제 부당해고를 안 당했더라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구속기간이라든지 혹은 이게 부당해고 안 당했더라도 이제 파업을 했을 것이 명백하다. 이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 형태로 문제가 날 수 있고요. 또 하나 형태는 여기 나온 거죠.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중간 수입이죠. 자, 요거는 이제 뭘 묻고 있는가 하면 민법과의 연계성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민법 538조 1항의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중간 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이것들은 이게 손익상계라고 해서 민법 538조 2항의 문제예요. 자, 이런 거죠. 지금 임금을 묻고 있는 것들은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으면 원래 근로자가 근로를 해야 되고 사용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근데 지금 부당해고는 요 임금을 근로를 못한 거죠. 근로하지 못한 게요. 채권자 기책인 겁니다. 만약에 사용자 기책이 되는 거죠. 채권자의 기책으로 근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반대급부는 원칙은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게 538조 1항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임금을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만약에 요 근로하지 못하는 바람에 요것 때문에 다른 삽장 가서 얻은 중간 수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이제 이익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이익을 이제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익상계라고 그러는데 우리 노동법적인 영역에서는 이게 중간수입이라고 그러죠. 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얻은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 근로하지 못한 것과 중간수입은 이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기간도 맞아야 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문제, 이제 또 두 번째 문제는 중간수익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까지 가능하냐 문제예요. 얼마까지. 그러면 100%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죠? 예, 사실 민법 538조 2항에 따르게 되면 100%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데 노동법의 판례 법리에 따르게 되면 아무리 이제 중간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게 휴업수당의 법률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100분의 70까지는 중간수익 공제가 안 되고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중간수익이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이 법리를 가져갑니다. 일종의 이제 부당해고에서의 내용을 중간수입의 내용들을요. 휴업수당의 법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걸 해결하고 있는 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엄밀하게는 해고는 휴업이 아니죠. 휴업이 아니지만 휴업수당의 법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중간수익 법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고 있는지 물어본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과연 중간수익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 중간수익 공제를 할 때 그 중간수익과 근로의 미제공과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중간수익이다. 그러면 공제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 중간수익 공제한다고 한다면 이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이것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나머지 것들은 쭉 뭐 사조 같은 것들이 깔려 있고요. 부당해고로 인정했죠. 노동위원회가 인정했고, 자, 임금을 지급해라. 이제 임금 상당액 지급을 해라.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당해원 동안에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지급해야 되는데 이 근로자가 이제 근로를 제공했으면은 1,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는데 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600만 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600만 원 받게 된 이유가 뭐죠? 예, 지금 해고 당하는 바람에 인과관계가 있는 그런 임금이 되는 거죠. 요거는 근로를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된 임금입니다.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또 노조가 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노조가 이 경우에 구제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해주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근로의 미제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노조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100만 원은 중간수입의 대상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자, 600만 원은 중간수입의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런데 이제 A회사가 이제 1,8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지금 100 받은 거니까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그러면 A회사가 얼마를 이 근로자한테 최종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지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중간수익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하지만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100만 원은 노동조합으로 받던 구제기금은 공제할 수 없다. 세 번째, 공제가 할 수 있는 것은 600만 원이죠. 그러면 이게. 근데 우리 판례 입장은요, 1,800인데 자, 1,800 중에서 A회사가 줘야 될 것은 무조건 70%는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70%는 무조건 지급해야 됩니다. 설사 중간 수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70%만큼은 공제가 안 돼요. 무조건 지급해야 돼요. 그러니까 1,800 곱하기 70% 되겠죠? 예, 1,260만 원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260만 원은 공제가 안 돼요. 이거는요. 자, 근데 이걸 오버한 분이 생긴 거죠. 540만 원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중간수입이 있으면 중간수입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수입이 600이에요. 600이에요. 요건 다 공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될, A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은 1260만 원이 된다. 요걸 알고 있는지 물어본 이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한 세 가지 목차 만드셔가지고 사안 적용할 때 중간수익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노동조합으로 받은 기금도 공제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중간수익 공제에 한도가 있는지, 요거 중심으로 사안을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것도 역시 뭐 목차 갖기는 아주 어렵진 않은 그런 구조라서 단지 이제 노동조합으로 받은 기금 자체가 이게 근로의 미제공과의 관계가 없다, 직접적인 요거를 알고 있는지, 여기 아마 요 점수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배점 기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머지 것들은 제대로 적었다는 전제하에서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문제니까 이제 점수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단지 노동조합으로 받은 기금 자체가 이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요거는 이제 서로 간에 약간의 학습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배점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법 1교시에 대한 이제 해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결과는 이제 진인사 지명, 이제 하늘에 맡기는 거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좀 결과 나올 때까지 마음을 다잡으면서 조금 수고하신 본인을 위로하시면서 조금 쉬는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교시 해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